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중지곤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2-1을 했고 오늘은 2-2입니다. 중지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중지공계, 그죠? 중지공계의 괴상, 괴명, 괴의, 즉 괴상징성이죠. 그 다음 교훈, 그 다음에 괴사와 상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괴사와 상사까지. 그리고 중지공계와 중지공계의 상징성과 관련이 있는 가수 장윤정을 소개시키면서 대표곡까지 우리가 감상하는, 또 중지공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운세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지공계의 초육, 62, 63, 64, 65, 상육에 대한 효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효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지공계의 괴명, 괴의, 괴의가 상징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교훈, 그 다음에 관련된 트로트 가수, 대표곡을 감상하고 중지곤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운세까지 파악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지곤의 효사를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한 가지, 우리가 중지공계의 괴사나 상사, 또 괴사, 상사가 의미하고 있는 중지공계의 상징성, 그 틀 안에서 효사를 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 이 괴사, 상사, 효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효사라는 것은 중지공계라는 괴사나 상사 또는 괴의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효사다. 그러니까 결국 이 효사는 괴사와 상사 또는 중지곤의 괴의, 즉 상징성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 효사를 해 나가면서 상사나 괴사 또는 괴의를 벗어나서 또는 따로따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효사를 읽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괴도 곤으로 되어 있고 상괴도 곤으로 되어 있어 중지곤으로 읽으면서 이진법수로 표시하면은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의미가 6개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전제를 바탕을 두고 이제 효사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육이죠. 초효입니다. 초효사가 이상견빙지. 초육이 이상견빙지죠. 이상견빙지입니다.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오는 시기가 온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상, 즉 서리를 밟는다는 이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먼저 주역 체계에서 초효는 이 초효는 6개 호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괴의 입구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소리를 있다고 치면은, 자, 그냥 중천근계를 들어볼까요? 쉽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중천근계 양효가 6개 있죠. 뭐, 중지공계를 보시죠. 중지공계를 보든 중천근을 보든 다른 계를 보든 다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지공계를 보죠. 초요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신체로 비교할 때 이건 발입니다. 발. 이 두 번째 요는 뭐에 해당될까요? 종아리. 세 번째는 장딴지. 네 번째는 허리 부분. 다섯 번째는 등골. 여섯 번째는 머리. 이런 식으로 6개 효, 즉 초요, 이요, 삼요, 사요, 오요, 상요에 각각 우리 신체에 비유하면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발, 종아리, 장딴지, 허리, 등골, 머리 순으로 이렇게 배열이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요니까, 그죠? 초육은 초요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해당이 됩니다. 발이 해당이 되니까 서리를 발달하는 효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고는 6개 효가 전부 다 음효입니다. 그렇죠, 그죠? 음효입니다. 그리고 6개가 음효고, 초육은 시작에 해당이 되죠. 초육은 6개 효 중에 시작이라고, 입문한 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효 6개는 눈에 해당돼요. 눈에는 비눈 할 때 눈입니다. 눈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양효 6개는 얼음에 해당됩니다. 얼음. 왜 그럴까요? 눈은 부드럽습니다. 얼음은 단단합니다. 단단한 것은 양효고 부드러운 것은 음효죠. 그래서 이 음효는 눈에 해당되고 양효는 얼음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시게 되면은 이 음효가 6개니까 눈에 해당되죠. 눈. 그죠? 눈에 해당이 되고 맨 먼저 시작되는 효기 때문에 눈 내리기 전에 서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리를 밝다라는 효사가 나오는 겁니다. 또 고는 순종을 의미하죠. 유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어는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순종하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고 나면은 언젠가는 조만간은 또는 2, 3개월 후는 이런 식으로 단단한 얼음이 어느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자연의 섭리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빙지는 단단한 얼음이 오는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초요지죠, 그죠? 초요가 효변하면 하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초요가 효변하면은 하계곤이 하계진으로 바뀌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하계가 음유가 3개입니다. 근데 초육이 효변한다는 얘기는 이게 양유로 바뀐다는 얘기죠. 결국 이 효사 내용은 그 해당 효가 양유가 음유로 또는 음유가 양유로 바뀌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음유가 양유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우레를 표시하는 징기가 되죠. 징계가 됩니다. 자, 징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징계가 의미가 있기 전에 위에 한번 볼까요? 밑에 게 음유에서 양으로 바뀌고 위에 3개는 그대로 음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괴 음요 세 개는 땅을 가리키는 지죠. 그 다음에 밑에 징계는 우레를 표시하는 징계죠. 그러니까 이 우레가 됩니다. 우레. 그럼 지일의 복이 됩니다. 즉 괴명은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따서 괴명이 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쥐의 복계가 됩니다. 음호 6개에서 처음으로 양효가 나타나니까 회복하에 돌아온다는 지뢰 복계입니다. 지뢰 복계. 근데 이 복계는 우리가 12지지라고 보시면요. 이 위에 그림을 제가 미리 그려뒀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여기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물론 음력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1, 2, 3이 봄, 4, 5, 6이 여름, 7, 8, 9가 가을, 11월, 12월이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린 이 지뢰 복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여기 제가 미리 그려뒀죠. 지뢰 복입니다. 11월 동지에 해당되는 복계입니다. 참고로 이 복계가 오기 전에 이 음효가 6개 있는 이 중지공괴는 이게 음효가 6개 있죠. 이거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해에 해당이 됩니다. 해. 이게 공계에 해당이 되면서 10월에 해당되는 괴입니다. 자, 10월에 해당되는 괴가 11월 동지가 해당이 되니까 밑에 음효가 양효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 음효는 음효로만 구성이 되는데 처음으로 양효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유순한 음효인데 처음으로 강건한 양효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한 것이 6개 음효에서 처음으로 양효 하나가 돌아왔다. 그래서 지뢰 복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가 더 진행이 되면요. 한번 볼까요? 자, 맨 밑에 하나가 온 게 서리를 받는 게 되는데 이게 하계를 표시하면은 양효가 더 늘겠죠. 그 다음에는 양효가 이렇게 세 개로 바뀔 겁니다. 즉 양효, 양효, 양효. 음효가 양효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음효가 양효로 바뀌면 결국 이거는 태계가 되죠. 이거는 무슨가 될까요? 건계가 되죠. 무슨 뜻이냐면 음호 6개인 중지곤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양효가 생겨나는 절차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오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 서리가 나타나니까 앞으로 이 서리가 단단한 얼음이 될 것이다. 근계는 얼음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양효 하나가 나타나면은 결국 이 양효는 점차적으로 위로 늘어나서 건일이 되면서 단단한 얼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오는 시기가 온다라는 효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효사에서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효사를 읽을 때는 반드시 괴사나 상사 또는 그 괴의 상징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상징성 또는 어떤 괴사, 상사가 해당이 될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죠? 자연의 섭리에 순종해가지고 서리를 밟고 나면은 단단한 얼음이 온다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자연의 섭리에서 알고 있고, 이 공계는 그 자연 섭리에 순종해서 자동적으로 서리를 밟고 나면은 단단한 얼음이 온다.
라는 어떤 순종적인 유순함의 의미를 초연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연은 이상겸빙지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은 이상은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오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괴상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위에는 다 그대로 음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계가 처음으로 음요가 양으로 바뀌었을 때, 음요 두 개가 양으로 바뀌었을 때, 음요 세 개가 양으로 바뀌었을 때 차곡차곡 효가 바뀌면서 그에 맞는 눈이 되고 어림이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6.2를 해보겠습니다. 6.2. 6.2는 직방대 불섭무분리입니다. 직방대 불섭무분리. 이 직방대 불섭무분리는 곱고 반듯하고 광대하니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직방대 불섭무분리. 자, 6.2를 한번 볼까요? 6.2. 여기 보면 직방대 불섭무분리. 직방대 불섭무분리입니다. 자, 우리가 곱고 반듯하고 광대하니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여기에 대한 해독을 해보죠. 우리 건교가, 우리가 앞전에 배운 게 건교였죠. 건교는 양요가 6개였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계는 음요가 6개입니다. 이거는 공간을 의미해요. 공간을.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여기서 건계의 괴주는 여기 조금 위로 올릴까요? 자, 이게 건계에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자, 여기서 건계의 괴주는, 그 괴주라 그러면은 괴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괴의 주효. 건계의 괴주는 구오입니다. 구오. 양우니까 구고, 다섯 번째 있으니까 구오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음요의 괴주, 즉, 괴의 주효는 뭘까요? 음요는 6.2가, 이 두 번째 6.2가 괴주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건계는 제가 시간을 상징하고 공계는 공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계는 하늘을 상징하죠. 하늘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구오가 괴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메뉴에 유고가 있는데 왜 오요가 괴주가 됩니까?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구오는 비룡이고 상구는 항룡이었죠.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가장 앞에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덕, 이건 한자로 적어야겠네요. 천덕 불가 위수.
하늘의 덕은 어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맨 앞에 나서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맨 극단에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맨 극단에 있으면 바로 다음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육을 항상 육효를 경계합니다. 주역에서는. 그게 바로 하늘의 덕은 어뜸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덕은 어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계의 괴주, 즉 괴의 주효는 구오가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경계는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다. 그래서 구오가 괴주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공계는 땅을 상징하죠. 땅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데 유기가 된 것은, 유기가 이게 이요하고 오요는 하늘, 사람, 땅, 하늘, 사람, 땅이죠. 바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는 구오와 마찬가지로 중도를, 둘 다 중도를 얻었습니다. 중도를 얻었다는 중간을 얻었다는 얘기죠. 중간의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는 공계의 괴주가 되고 구오는 근계의 괴주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계가 공간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주역에서는 표현을 할까요? 그게 바로 괴사에 나오는, 효사에 나오는 직방대입니다. 즉, 곱고 반듯하고 광대하다. 그럼 왜 공간을 이야기하는 공계에서 직방대를 얘기를 했을까요? 직방대는 공간의 특성입니다. 직방대는 공간의 특성입니다. 이 직은 말 그대로 직선이죠. 1차, 이게 바로 저기 1차원입니다. 1차원. 여기에 2차원, 이게 3차원이죠. 1차원, 2차원, 3차원입니다. 이건 직선이고, 이건 평면이고, 이건 공간입니다. 그래서 유기 효사에 곤이 얘기하는, 곤이 상징하는 공간의 개념을 그 괴주인 유기효에다가 직방대라 말을 붙여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곱고 반듯하고 광대하다. 그게 직방대. 이게 직방대가 그랬습니다. 다음 불선무불리를 한번 볼까요? 불선무불리. 불선무불리는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불선무불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불선무불리. 자, 우리가 불선무불리 볼 때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그 부분은요, 이 대지가, 땅이, 우리 중지고는 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죠? 땅은 그 상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땅의 형세가 곤이니 군자는 이를 보고서 후덕한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즉, 땅이 나타내는 이 중지곤, 중지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대지의 후덕한 덕으로 이 만물을 실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나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늘의 작용이 만물의 삶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하늘을 도와서 만물을 포용하고 실어주고 길러줍니다. 그걸로 끝. 더 이상 그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 섭자는 보면은 날개 우자 플러스 흰백자입니다. 즉 날개 우자와 흰백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날개를 달고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섭자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수용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백자는 무슨 의미를 하느냐? 이 흰색은 모든 빛을 다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나오는, 모든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반사를 시켜줬을 때 나오는 게 흰색입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가지고 그 햇빛을, 태양빛을 받아서 그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밖으로 내줄 때 흰색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이 섭은 사실 우리가 인간의 덕목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높이 올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그 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안 되고, 인간은 어차피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섭이라는 이 덕목은 누구의 덕목일까요? 이건 바로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공자가 얘기했던 봉황의 덕입니다. 봉황. 봉황이 무엇입니까? 주역으로 말하면 건계 9호에 나오던, 건계 9호 효사에 나오던 비룡제천 있죠. 비룡제천, 그죠? 비룡제천, 하늘 나는 용이라 했습니다. 비룡제천이 바로 이 섭을 해당되는 섭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즉 건계의 능력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중천근 9에 나오는 비룡제천입니다. 비룡제천. 이럴 쓰겠죠? 비룡제천. 이게 바로 건계 9호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중지공계는 직방대만 하면 되지, 곱고 반듯하고 광대항으로 모든 걸 포용하고 실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익혀가지고 스스로 뭐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너무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마라. 즉 건계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즉 순종하라는 의미가 여기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효사는 괴사나 상사나 괴이, 즉 괴의 상징성을 항상 안에 품고 있습니다. 즉 그런 틀 안에서 효사를 읽어내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효사를 읽어낼 수가 있고, 그 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에 따라 우리가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은 날개 우자 플러스 흰 백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위로 날개가 있으니 위로 올라가서 태양빛을 모든 걸 받아들여 가지고 반사를 시켜줄 때 나타나는 색이 백색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굳이 공계에서, 땅에 해당하는 곤에서 이 부분을 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늘인 비룡이 할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직방대 하면 되지, 익혀가지고 하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유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물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호를 하고 있죠. 그럼 이호가 효변하면은 하계는 뭐로 변하나요?
하괴곤, 음요색으로 되어 있는 하괴곤은 음요색으로 되어 있는 하괴곤은 이요가 변하면은 땅을 상징하는 곤이 물을 상징하는 감으로 되죠. 물을 상징하는 감으로 변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6,2효를 공부하는데 2효가 바로 감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이 감은 무슨 물상이 있냐면요. 곶다. 그런 물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공간. 또 고는 평면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평면은 방이라 했죠. 방에 해당된댔죠. 직방, 공간은 대에 해당되죠. 직방대라는 효사가 이러한 공계와 감계의 물상에서 읽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물상적인 측면에서, 즉 상수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느낄 겁니다. 왜 우리가 1부, 2부의 개념하고 지역 일반을 배울 때 물상하고 또 괴명, 괴의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외운 분은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따라올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효사를 설명을 드릴 때 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사나 상사나 효사를 읽어 나갈 때는 미리미리 한번 읽어 두시면은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물상하고 괴명, 그 다음에 괴의 순서, 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항상 몸 가까이에 두면서 그게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3입니다. 6.3은 함장가정, 혹종왕사, 무성유종입니다. 자, 6.3을 볼까요? 6.3은 함장가정, 그 다음 혹종왕사, 무성유종입니다. 먼저 함장가정,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으면서 고듬을 지킬 수 있으니 혹 왕을 뒤쫓아 일을 하더라도 이룸을 이루는 것은 없지만 결과는 좋은 결과는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장가정, 아름다움을 머금고 고듬을 이룰 수 있어서 혹 왕을 쫓아서 일을 처리해도 이룸은 없지만 좋은 결과는 있다 라고 우리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해독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함장가정 부분입니다. 함장가정. 함장가정 부분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장의 장, 이 장자 있죠. 이 장자는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음악할 때 음자 플러스 완성의 의미를 가지는 십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음악이 벌써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이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고뇌는 여기 보면은 이게 초요, 이요, 삼요가 다 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뇌 또 물상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무늬의 물상이 무늬. 우리는 66페이지 8개의 물상 지상표를 보면은 이 내용은 다 적혀져 있습니다. 무늬의 물상이 있고 또 이 하괴의 고는 즉 삼요 효자는 하괴 하나 초요, 이요, 삼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삼으니까 하괴에서는 마지막 부분이죠. 대성교에서는 세 번째 호지만은 하괴에서는 마지막 효입니다. 그리고 공계에 무늬의 물상이 있고 하괴의 마지막 부분이 이 삼요 세 번째 호니까요. 이 보시면은 아름다움을 머금다. 즉, 이 세 번째 효가 하괴의 마지막 부분이고, 마지막 효이고, 이 하괴의 무늬, 즉, 아름다움이라는 무늬가 있기 때문에 이 무늬를 안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호가 마지막 효니까 밑에 걸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장가정,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으면서 라는 이 함장이란 효사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괴고는 또 올곧음을 상징합니다. 무늬의 뜻도 있고 올곧음을 상징합니다. 올곧음의 물상이 있습니다. 올곧음의 물상. 올곧음의 물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함장가정, 이 곧음을 지킬 수 있으니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으면서 곧음을 지킬 수 있는 이 곧음은 바로 고뇌의 물상 올곧음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무늬는 뭡니까? 이거는 아름다움이니까 장에서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괴고는 올곧음을 상징하니 정의 모습이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함장가정이란 이 말은 속으로 완성된 상태에서 곧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성유종입니다. 무성유종. 이루는 바는 없지만 끝은 있다 또는 좋은 끝은 있다 라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무성유종. 이루는 바는 없지만 좋은 결과는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63효가 하괴의 마지막 효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6효를 먼저 그려볼까요? 효가 6개입니다. 이게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홀수는 양효고 짝수는 음효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효, 3효, 5효는 양효가 와야 되죠. 양효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2효, 4효, 상효는 음효가 와야 됩니다. 이게 바른 자리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양효 자리에 양효가 하고 음효 자리에 음효가 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초효는 양효죠. 홀수니까 양효가 와야 되는데 음효가 와 있습니다. 6, 3도 마찬가지죠. 1, 3, 5 홀수 자리에는 양효가 와야 되는데 음효가 와 있습니다. 이때는 바른 자리를 얻지 못하나 그러죠. 그래서
부정이란 부정. 바른 자리를 얻지 못한다 해서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그럼 바른 자리를 얻은 건 뭐랍니까? 덕중이라, 덕중. 덕중이랍니다. 덕정. 부정이라고 덕정이라고. 근데 이 사묘는 지금 양유 자리에 음유가 왔으니까, 그죠? 이거는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효와 오효는 중을 택했죠. 왜 그렇습니까? 상계의 상은 하늘, 중은 사람, 하는 땅, 하늘, 사람, 땅, 하늘, 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효와 오효는, 이효는 하계에서 중을 택했고, 오효는 상계에서 중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을 얻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덕중이야, 덕중. 중을 얻다 할 때 덕중이랍니다. 그 중을 얻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중이라, 부중. 자, 우리가 사묘 같은 경우에는 양요 자리에 음요가 왔으니까 부정이죠, 부정. 또 중요를 택하지 못했으니까 부중입니다. 부정, 부중. 발음을, 바른 자리도 얻지 못했고, 중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6.3은 부정, 부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하의 본분입니다. 신하는 군주가 덕중을 하고 덕정을 해야지, 신하는 부정을 하고 부중을 해도 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 부종하는 부분은 신하의 덕목이다. 결국 무엇을 이루는 주체는 왕이어야 됩니다. 신하는 그 끝만 좋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성유종, 이루는 바는 없지만 끝이 있다. 즉 끝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혹종왕사를 한번 볼까요? 혹종왕사. 혹, 왕을 쫓아서 일을 하면은, 그렇죠? 혹종왕사니까 혹, 왕을 쫓아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혹종왕사. 자, 그는, 그래서 그는 군이고, 고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군주를 표시하고 상징하고, 고는 신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하는 군주를 쫓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혹 왕을 쫓아서 일을 하면 이름은 없지만 끝은 있다 또는 끝은 좋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 왕을 쫓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 신하는 스스로 앞에 나서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신하는 자기의 덕을 밝고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주를, 즉 왕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신하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종왕사는 혹 왕을 쫓아 일을 하지만 이름은 없지만은 결과는 있다. 좋은 끝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하의 본분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6.3도 역시 신하는 앞에 나서면 돼 공개, 중지공개의 어떤 상징성에서 보조적 리더십 또는 유순함을 상징하는 중지공개에서는 이렇게 앞에 나갈 게 아니라 왕을 쫓아서 일을 하고 이름은 없더라도
좋은 결과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신화의 본분이다. 또 나서지 말라는 또 우리한테 암시를 주고 있죠. 역시 6.3도 이렇게 우리에게 그 알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상을 한번 볼까요? 물상을 보면은 하계 3효가 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3효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3효가 효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효, 이효는 그대로 있고 상호가 건으로 양으로 바뀌죠. 이건 뭡니까? 산을 상징하는 간이 됩니다. 관계가 되죠. 이건 산을 상징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물상이 있냐면 끝이란 물상, 끝이란 물상이 나옵니다. 또 호변한 전체계 여기 보시면은 6.3이 효변을 하면은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양효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땅을 상징하는 공계고 밑은 산을 상징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상겸으로 되죠. 지상겸. 이게 하계는 간으로 바뀌었는데 상계는 그대로 있죠. 그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 상계는 땅을 상징하니까 지, 간은 산을 상징하니까 지, 상, 겸계가 됩니다. 겸. 지상 겸계가 되는 거죠. 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이 밑에 있으니까 산은 위로 치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산 위로 지금 땅이 덮고 있죠. 그래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신하는 왕 앞에서 또는 왕을 쫓아 일을 하고 나면은 드러내서는 안 되고 밑에 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게 겸허한 거래. 겸계는 겸허하다 하는 겸계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 짓지만 공적은 군주에게, 공은 군주에게 돌리는 그런 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경계는 특히 64개 중에서 각 괴는 6도로 되어 있는데 6도가 모두 길하게 나온 것은 겸계밖에 없습니다. 지상겸계. 그래서 이 겸계는 64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괴에 속하는 그런 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효사 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듣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괴에 대해서 2번 나누어서 방영하던 것을 4번으로 나눠서 방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방영을 하냐 하면요. 일단은 1장 각 괴에 대해서 1, 2, 3, 4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괴상, 1부에서는 괴상, 괴명, 그 다음에 괴의, 상징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교훈, 늘 설명드리고 2부에서는 이 괴에 해당되는 트롯 가수, 또 그 가수의 운세, 그 다음 괴사, 상사까지를 2부에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3부는 6효 중에서 1에서 3효, 4부는 4에서 6효, 이런 식으로 2번 나누어서 한 개를 2번 나누어서 방영하던 것을 4부로 나누어서 방영을 하는 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듣는데 부담이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서 오늘도 이 3부에 해당되니까 1호부터 3호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강의는 중직원의 4호부터 6호까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교회에 대한 트롯 가수를 선정하고 트롯 가수의 대표곡을 방영할 때 들려드렸는데 그게 유튜브 쪽에서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상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래는 감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관된 가수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상징성에 해당되는 사람의 운세까지만 방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